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고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약간의 호텔리어로 서비스 계통을 하고 있다가 그거 그만두고 나서 시장 조사를 좀 하러 다녔어요. 제일 돈이 많이 흐름이 가는 곳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우리 조카가 막 태어났을 때라서 한두 끝도 없이 많이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그러면 나도 아동복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루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포동이라고 신포시장이 되게 유명했어요. 아동복 의류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그쪽에 완전 메카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제 눈에 괜찮은 매장에 들어가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앞으로 아동복 장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월급은 안 줘도 되니까 여기서 밥만 먹여달라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 너무 당돌하게 얘기하니까 뭐 나보고 미친 여자가 왔다라는 생각 듯이 상대를 하더라고요. 가라고. 근데 일주일을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앵겼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들어주셨고 그 매장이 되게 바빴어요. 아동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거기서 사실은 6개월 동안 일하고 거기 알바 하시는 분들이 다 주부였는데 저는 그때 솔로였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쫓아갔어요. 남대문 시장.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 상인들하고의 눈도장도 찍고 전체적인 남대문에 돌아가는 도매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됐죠. 일주일에 그 사장님은 3번씩 시장을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짐꾼 노릇을 하러 다닌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딱 되는 해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하고 해가지고 그때 생각해보면 월급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6개월 일 이제 끝나고 나서 그만둘 때 월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너한테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150만 원을 저한테 창업자금이라고 생각하라고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동복을. 근데 장사는 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장에서 6개월 동안 정말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시장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남대문 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아동복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물건이 잘 나오는 집들 원단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 이런 게 사실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그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20년 노하우로 저는 6개월 안에 제가 그걸 다 흡수했거든요. 그 사장님 덕 때문에 이제 가격 단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게 가장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하는 거, 코디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하고 눈으로 익혀가면서 해서 매장이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예쁘고 애기 엄마들이 이런 옷은 우리 아이한테 꼭 입혀보고 싶을 정도의 옷들을 많이 제가 초이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는 이름을 2년 후에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한 10년을 했을 때 한 5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켜나갔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냥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 이제 제조에 손을 살짝 대면서 조금 힘든 시기가 왔었죠. 투자를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랑 직접 이제 뭐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러기도 하고 투자를 조금 다른 데 했는데 좀 안 돼서 그런 와중에 이제 피부 미용은 제가 하고 싶었던 분야는 아니고 제가 받는 걸 좋아했고 누굴 해주는 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에스테틱에 갖다 주는 돈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기본 2번, 3번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럼 내가 한번 차려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려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35살 정도에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기술을 가진 원장이 아니었고 자격증제도 국가 자격증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있으면 샵을 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기술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8개월 만에 제가 샵을 폐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니저급, 부원장급
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만두면서 샵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모든 고객들, 회원제 했던 고객들한테 다 환불 조치를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이제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원장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찾아다니게 됐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스승님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게 되면서 2년 동안 수련을 조금 하고, 그 당시만 해도 학원 같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1대1 레슨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대형샵이 아니라 조금 소소하게 조그맣게 이제 1인 샵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04년도 월드컵 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픈하고 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었어요. 초기에는 손님이 찾아오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 내 샵을 빨리 알려야겠다는 불안감들이 되게 많기는 했는데, 이게 안정화되길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조금 고비가 있었고 좀 힘든 시기가 있었죠. 각종 이벤트, 그리고 뭐 전단지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신규 유입을 조금 하면서 근근히 이렇게 샵 월세라든가 뭐 제품비 이런 것들만 충당하는 정도로 한 6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고객을 만나고,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해줬을 때 고객들이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그들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돈 버는 것 자체보다도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저한테는 행복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실장급이라고 해야 되나, 경력 직원을 하나 같이 영입을 하면서 샵이 조금씩은 운영을 좀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줌에 이제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뷰티 업계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좀 더 위상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원장님, 피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뷰티업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위상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가스럽게 고객들을 대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 디스크가 터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재활까지 받으면서 다시 또 재발을 했어요. 한 번에 수술을 끝난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또 다시 도쳐서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한 8개월인가를 2달 병원에 있고 재활을 6개월을 해서 총 8개월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내가 빨리 회복을 해서 현장으로 복귀해서 고객님들 좀 많이 빨리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픈 거는 뭐 수술하고 나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공백이 길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일을 오래 하려면은 본인의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제가 바디 위주보다도 페이스 위주, 그러니까 문제성 피부관리 위주로 전향을 해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관리 전문, 문제성 피부 관리 전문샵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재작년에 이제 바디젯을 우연찮은 기회에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샵에 이거를 도입을 해서 지금 본사에서 운영하는 본사 직영점으로서 바디젯 샵도 하고 문제성 피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힘들긴 했었는데 1월 달에 바디젯 매출만 봤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 한 60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700 정도. 바디젯만으로. 바디젯은 디바이스 자체로는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청소나 이런 것들도 다
전자동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버튼 하나만 누르기만 하면 또 다른 직원이 하나 도입이 됐다, 유입이 됐다. 그리고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자판기를 하나 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바디즈를 들여놓고 나서 매출이 한 2배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상승한 케이스예요. 워낙 경기가 에스테틱 매출이 좀 저조한 편인데 그거를 바디즈이 충당을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다른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샵에는 미용기가 좀 굉장히 많아요. 한 7, 8대가 있는데 그거는 각 피부 타입에 맞게끔 저희가 기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바디젯은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나면은 고객님들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뭐 다른 장비들은, 미용 장비들은 만약에 여드름 장비라든가 이런 거 쓰면 바로바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테틱은 사실은 지금은 단순한 관리로 해서 예뻐지고 몸매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만 해서는 승부를 볼 수가 없고요. 바디만 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디젯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기 전에 이 바디젯을 하고 나면은 문제성 피부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바디젯 하고 난 다음에 특히 바디 같은 경우에는 바디젯 하고 난 다음에 바디 관리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에스테틱 시장은 어차피 이게 분리돼서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예뻐지려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예뻐지고 늙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젯은 앞으로 에스테틱 시장의 필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